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서민들의 생계비를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우선 밀과 대두유, 돼지고기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식자재 원가를 낮춰서 먹는 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장바구니 물가에 집중됐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기본 원료의 가격이 작년보다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입 원가부터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밀과 밀가루,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의 수입 관세는 올해 말까지 면제. 최대 25%까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 역시 5만 톤에 대해선 연말까지 0%입니다. 최근 금겹살이라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량만큼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축 사료로 쓰이는 채소도 무관세 할당 물량을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30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치, 된장, 고추장과 데친 채소 등 가공식품의 10% 부가가치세, 작년에 비해 50% 이상 급등한 커피 원두 역시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 모두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인 만큼 물가 억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 자체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수입 할당 관세만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세를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도 600억 원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오늘 민생안정대책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당장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를 1주택자에 한해 깎아주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계획에 대해선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매년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그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세 부담도 늘어나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은 올해 보유세 계산에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걸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8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8만 원 줄고 공시지가 10억 5천만 원인 아파트 재산세 역시 256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50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율이나 특례까지 적용돼 2020년보다 덜 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왜 20년 부담으로 세팅을 했냐라고 물으시면 그 부분은 이제 그 종부세 부담이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이전 단계가 20년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 원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90%를 시작으로 해마다 5%씩 늘어 계획대로라면 올해 100% 반영될 차례였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년 전 수준이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6억 원대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3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약 40만 원 줄게 됩니다. 정부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줄이겠다던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실화 비율 목표였던 90%를 80%로 낮추고 목표 시점 역시 2030년보다 더 뒤로 미루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 비율은 약 71% 수준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이번 민생대책 취재한 고은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민생대책 결국 핵심은 물가예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네, 오늘 정부 출범 20일 만에 첫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발언이 바로 물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 물가,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주 후반에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5%대로 예고돼 있는데요. 14년 만에 보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먹고 살기 너무 팍팍하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모레 전국 선거도 있는 데다가 출범 직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게 새 정부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책들로 국민들이 느낄 만큼 물가가 잡힐까? 어떻게 봅니까? 네, 당장 피부로 느끼긴 힘들 겁니다. 이번 대책은 관세 등 세금을 없애서 최초 수입 원가를 낮추는 건데요. 이후에도 도매상, 소매상, 마트나 식당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유통 단계 주체가 떨어진 원가를 반영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지금 제일 앞부분에 대한 대책만 나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매달 나오는 물가 상승률의 0.1%포인트 정도의 하락 효과에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에 보유세 완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도 서민 대책으로 봐야 됩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1주택 보유자들은 실거주계층, 사실상 중산층 서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급증한 강남 상부 등 일부 지역의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번 대책을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겨우 조정세에 들어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은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격전지인 대전과 경기를 찾아 힘 있는 여당론에 힘을 줬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집중 공격하며 막판 선거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격전지 중 한 곳인 대전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맡았던 8년 시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힘 있는 여당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청권을 본인의 뿌리로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십니다. 성원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답하고 싶어서. 경기 남부로 이동해선 중앙과 지방이 다 바뀌어야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면은 당선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막판 쟁점으로 적극 부각시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수도권과 제주 지역 후보들이 김포공항에 모여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 공약입니까? 저는 두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항공을 없애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 경제는 완전 박살납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제주까지 내려가 규탄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이 후보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제주 표심 공략에 적극 활용하고 나선 겁니다. 설전도 거칠어져 돈키호테 같다.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허언증 선거운동이란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철부지의 생떼, 갈라치기 조작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항공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맞다. 또 제주 관광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논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걸로 당내 갈등을 일단락 지으면서 정권 폭주를 막을 책임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재산 축소 신고가 확인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향해 당 차원에서 집중 공세를 펴는 등 격전지 승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쇄신 방향을 놓고 맞섰던 박지현, 윤호중 두 비대위원장. 충돌 엿새 만에 인천 계양을 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해 새로운 책임 야당이 되겠다고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책임 야당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갈등 국면을 탈출해 지지층 이탈을 막으면서 쇄신 메시지로 중도층의 표심도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훑으면서 견제론과 함께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선 심판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쓸 유능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대여 공세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남편 소유의 건물 가치를 실제보다 16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걸로 드러났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선 취소도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거짓으로 경기도민을 우롱한 김은혜 후보는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앞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저런 것을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관위가 축소 신고 내용을 선거 당일 투표소에 공고하기로 결정하자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17군데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승부처들이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전과 세종시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이 4곳에서의 결과가 전체 선거의 여야 승패 역시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판세를 짚어봤습니다. 최대 승부처는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사흘간 경기 31개 시군을 모두 도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강행군에 무박 5일 24시간 유세로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도 선거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는 초박빙이고 인접한 인천 판세도 접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현직의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맞붙은 대전과 역시 현직 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격돌한 세종시도 박빙 판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은 4곳, 국민의힘은 9곳에서 우세인 상황. 국민의힘은 10곳 이상을, 민주당은 7곳에서 8곳을 지방선거 승리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와 인천, 대전, 세종의 선거 결과가 승리냐 패배냐를 가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방심을 경계하고 있고 민주당도 호남에 접전지 2곳을 더해 5곳만 지켜도 선전이라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쓰러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더 줄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곳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내 갈등을 추스른 민주당이 조직력과 인물론으로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할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추경 지원금 등 새 정부 출범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율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나란히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죠.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오늘 오후에 차례로 귀국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배우들이 상을 탔어야 한다면서 자신을 낮췄고요. 송강호 배우는 한국 영화 팬들의 성원 덕분에 수상이 가능했다면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칸이 선택한 두 거장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도착 시간 한참 전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취재진과 환영인파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삼관왕 반열에 오른 박찬욱 감독의 첫 마디는 겸손한 농담이었습니다. 엉뚱한 상을 받게 돼서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 좋은 게 저 감독하고 일을 하면 좋은 상을 받게 해주는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면 다음 작품 캐스팅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칸 수상 이력이 오히려 관객들에게 거리감을 줄까 봐 걱정도 했습니다.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네요. 그런 선입견은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주연상의 주인공 송강호 배우는 한국 영화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두 사람의 영화 인연은 22년, 마지막 작품이 박쥐인데 벌써 13년 전입니다. 언제 또 두 사람의 이름을 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냐는 질문은 귀국길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작품을 하자 뭐 이런 계획과 어떤 약속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냥 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스타가 되어버려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저로서는 언제나 함께 일하고 싶은 첫 번째 배우죠. 20년 전 임권택 감독의 감독상 수상으로 시작된 칸 영화제와의 인연. 올해 나무주연상까지 보태며 본상 7개 부문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한국 영화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들과 함께 우리 극장가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500만 관객을 넘긴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어서 범죄도시 2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처음으로 6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약 30달 만에 1000만 관객이 다시 극장을 찾았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2가 모처럼 한국 극장가에 흥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누적 관객 수 654만 명을 넘어서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예상됐던 닥터 스트레인지 2의 관객 수 575만여 명을 훌쩍 앞질렀습니다. 아니요, 최근에는 관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슬슬 보러 가도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칸에서 먼저 주목받은 한국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도 다음 달 국내 상영을 시작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잘 짜여진 신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때마침 전국 영화관 관객 수도 이달 들어 벌써 1,398만 명으로 지난달 312만 명에서 4배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한 달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2020년 1월 이후 약 30개월 만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으로서 20년 만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면서도 잊지 않았던 영화관 그리고 관객.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고 믿습니다. 관객과의 소통, 관객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영화관, 극장가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자, 어제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고 당장 오늘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371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총 23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100만 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영하던 카페의 매출이 반토막 났던 이 금순 씨.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뒤 3시간 만에 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임대료를 2달 낼 수 있어서 그게 일단은 다행인 거예요. 임대료를 못 내면 안 된다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정부가 추경 통과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첫날.
오늘 하루만 100만 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모두 371만 개 업체로 말하자면 기존 방역지원금 개념입니다. 2019년 이후 매출액이 떨어진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그동안 지원금을 못 받았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등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동안 피해가 컸던 여행업 등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과 올해 초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 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손실 보전금 신청 기한은 7월 29일까지로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 업체 348만 개를 미리 선별한 터라 빠르면 신청 2시간 만에 입금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 확인이 필요한 나머지 23만 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0년 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여하는가 하면 그 환자가 숨지자 시신까지 내다버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다녀온 이 의사가 다시 의사 면허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결정 어땠을까요?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서울 한강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 김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이 푹 자고 싶다고 하자 마약류인 수면유도제 미다졸람과 마취제를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성이 숨지자 마치 환자인 것처럼 휠체어에 태워 차에 싣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렸습니다. 의사가 위험한 여러 약품을 섞어 투약했지만 수사기관들은 김 씨가 여성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까지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김 씨는 마약류 관리법과 과실치사,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의 재발급 제한 기간은 불과 3년. 김 씨는 오래 깊이 반성했고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재발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5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현행 의료법은 취소 기간을 채우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면허를 재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재교부 요청을 해서 98%가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교부를 막을 방법은 법률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부는 김 씨의 범죄로 사람이 숨졌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의사에게 환자가 자기 몸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료법에 면허 취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일단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요. 말만 취소지 사실 면허를 정지시켜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은 이 법을 좀처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는 장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집도의 강모 씨는 신 씨의 장기에 구멍을 내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또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에야 강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유는 수술 중 과실치사가 아닌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법이나 보건법,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 다른 어떤 범죄로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특수폭력 이런 정말 흉악 범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어떤 범죄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멈추겠다고 반발했고 정치권도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법안 심사는 멈춰섰습니다.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법은 면허 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허 정지에 가깝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이후 다시 의사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변호사나 회계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치르는 운전면허보다도 느슨한 겁니다. 현재 진료 도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정지 기간은 단 1년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고 김수환 스테파노, 고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에 이어서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4번째 추기경인데요.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은 세계 교회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한다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 지원 의사를 밝힌 지 보름이 되어 가지만 자력 극복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평양 시내에서 여러 종류의 마스크들, 또 방역 장비들이 눈에 띄는 등 중국에서 들여온 물자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발열 환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면 봉쇄가 차츰 풀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곽승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는 빨간 옷에 방독면을 쓴 북한 방역부대원이 소독 장비를 들고 대기합니다. 그 앞엔 우리의 KF94에 해당하는 중국산 KN95 마스크를 쓴 당 간부가 서 있습니다. 고글에 얼굴 보호대까지 착용한 방역 요원들도 평양 시내를 돕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보호 효과가 적은 덴탈 마스크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당 간부와 주민들의 마스크가 다르고 방역부대도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나지만 방역 물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풍경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항공기로 중국 선양에서 긴급 물자를 수급한 데 이어 지난주엔 화물 열차의 운행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발열 환자의 수도 줄어 어제 새 발열 환자 수는 10만 명으로 39만 명을 기록했던 보름 전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상황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평양의 경우 전면 봉쇄가 조금씩 해제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조정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북한은 자력 극복을 내세우며 2주째 우리 정부의 코로나 지원 제안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의 수요는 또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달부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군과 정권이 우리 군의 주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인도적 지원 대상인 북한 주민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정권을 분리해서 보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찍은 사진들이 지난 주말 사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적 경로를 통한 유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측이 해명에 나섰는데 되려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금요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가 집무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단독 환담을 했던 의자와 같은 자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음 날인 28일 토요일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 윤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과 건희사랑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 촬영과 녹음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속 촬영 기사나 보안 승인을 받은 언론사 기자들이 찍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국가기록물로 취급돼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은 김 여사의 개인 카메라로 대통령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을 팬클럽에 전달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창구가 아니라 사적인 경로를 통해 사진이 유출된 겁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럼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여러분이 짐작할 사람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급기야 비선의 인물이 집무실을 드나든 것이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뒤늦게 사진을 찍은 건 대통령실 직원이 맞다고 기존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사진 촬영과 외부 전달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의식해 처음에 거짓 해명을 한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꼭 공적 루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엄숙주의라든지 비밀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를 무시한 사적인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개 부처인 법무부가 다른 정부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4명 중 1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전원이 현 정부 5년 사이 임기를 마칩니다. 두 기관의 최고 법관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 출범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한 판사는 인사는 추천보다 떨어뜨리는 힘이 더 크다며 대법관을 희망하는 판사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고위 판사도 인사를 검증하며 과거 판결에 대해 물을 수도 있을 거라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또 인사 검증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도 직무 도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검증 때 살펴보는 위장 전입과 농지 매입, 탈세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범죄들입니다. 검증을 하다 보니까 A라는 후보자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고발해가 수사를 하는 게 법치의 원칙에 맞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이 하던 은밀한 업무를 감시를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관리단 설치를 위한 개정령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달 7일쯤 출범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제약 바이오 업계를 대변한 법무법인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바로 이 이해충돌 문제를 매섭게 따졌던 게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고문을 맡아 출근했던 곳입니다.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계시죠. 장관 후보자 지정되면서 바로 퇴사하셨어요. 업무 소개를 보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법률 문제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와 직결돼 있어 당장 이해 충돌이란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 단체도 김 후보자는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매섭게 지적한 장면도 재조명됐습니다. 제약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식약처장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과연 제대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시 식약처장이 과거 제약회사에 연구 용역을 했던 걸 질타한 겁니다. 연구 용역이란 거는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에 빗댄 발언에 이어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연금 개혁을 비판했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후보자가 적격인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우선 애둘러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했을 때 제가 의정활동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다 부메랑이 돼서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일했던 건 역시 국회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고 취업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요즘 수도권에서 제비 보기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물에서 제비 가족이 발견됐습니다. 소복하게 알을 낳고 열심히 새끼를 키우는 제비의 모습이 MBC 취재팀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포착한 이 새의 이름은 흰눈썹 황금새인데요. 노란 배와 흰 눈썹이 참 예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새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서 새들이 떠나는 이유, 기후환경팀 현인화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강 하구에 드넓게 펼쳐진 장항습지. 등이 검고 배는 하얀 작은 새 2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제비입니다. 둥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흙과 지푸라기를 물고 날아오릅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고양시의 한 건물,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앞두고 사람이 떠난 건물에 제비들이 지은 둥지가 보입니다. 이 건물 처마에만 둥지가 6개. 엄마 제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둥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둥지에는 알이 소복하게 쌓여 있고 또 다른 둥지에는 갓 태어난 새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부모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자 배고픈 새끼들이 일제히 입을 벌립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정겨운 제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멸종위기 관심종이라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정도로. 한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백로와 외가리 등 여름철 새들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팔당대교 부근. 특이한 새 한 마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노란 배와 흰 눈썹이 특징인 이 새의 이름은 흰눈썹 황금새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90년대 이후에만 66%나 개체 수가 줄었습니다. 파란 날개와 주황색 배, 흰 목을 가진 청호반새. 노란 깃털이 매력적인 새는 노랑 떼까치입니다. 청호반새는 95%, 노랑 떼까치는 59% 줄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지난 20년간 조사한 50여 종의 새 중 20여 종의 개체 수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들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전체 새의 30%인 30억 마리가 급감했고 유럽도 40년간 18%가 줄었습니다. 새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 의한 서식지 소실과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철새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 찾아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글자 그대로 죽었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철새들은 태어나서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유전자에 각인돼 있어 행선지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해충을 구제한다든가 종자를 산포한다든가 등의 생태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 소속 101 경비단에서 실탄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는 MBC 단독 보도 이후 경비단 내 실태에 대해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탄 분실 사고를 기각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용산 집무실 이전 이후 경비단의 근무 여건이 크게 열악해졌고 피로도도 가중됐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차현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 수풀에 가려진 3층짜리 건물이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102 경비단 3개 대대가 지난달 11일 이곳으로 입주했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이 사용했던 건물을 대기 및 생활 공간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취재진은 일부 경비단 관계자와 만나 내부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사진을 사파로 재구성했습니다. 벽면마다 단원들의 장비가 담긴 종이 상자가 가득 쌓여 있고 제복이 걸린 옷걸이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구두와 슬리퍼 등 각종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가방 등 개인용품도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개인 장비를 보관할 전용 사물함은 물론 옷장 등도 없어서 뒤섞은 채 쌓아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비단 내부 대여방에선 탄띠를 빌려가신 분은 가져다 달라, 모자와 신발 잘못 가져가신 분 갖다 달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보안상 민감한 장비들입니다. 짐을 둘 곳도 없으니 사람 쉴 곳은 더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어서 각종 음료수 병들이 창틀과 바닥에 놓여 있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조차 없습니다.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휴게실의 침상도 단 30여 개뿐. 한 개 대대가 12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샤워실 부족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한 단원들이 이용하면서 악취를 풍자하는 방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청와대의 남은 인력이 추가로 넘어와 공간이 더욱 좁아질 거라는 겁니다. 102 경비단 한 개 대대는 아직 이곳 청와대에 남아 관람객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들 역시 조만간 임무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102 경비단 관계자들은 열악해진 생활 여건에 근무 시간까지 늘어나면서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에도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이유로 불려 나오는 일 등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일부 단원들이 근무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례가 있다는 복수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렇듯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경비단 내부에선 지휘부를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뒤늦게 고충 처리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짐을 줄여라, 청와대 가서 쉬고 와라, 이런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101 경비단에 절대 오지 말라는 채용 관련 온라인 익명 게시판 글입니다. 101 경비단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참담한 상황이다, 지휘부가 헛짓만 한다고 적었고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이 빠른 곳인데도 지원을 만류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해 살펴본 경비단 내 익명 대화방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인데도 지휘부는 근무만 생각한다, 얘기해봤자 우리끼리 도돌이 펴고 소통이 없다는 불만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휘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관리자급 직원은 개인 짐을 최대한 집에 가져가라, 씻거나 휴식하는 건 다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달랬습니다. 휴게 공간이 부족하니 용산을 벗어나 청와대에서 쓰던 기존 시설을 활용해달라는 지침까지 나왔습니다. 경비단원들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할 때 2시간 경비, 4시간 휴식 패턴을 모두 4번 반복하는데 4시간 휴식할 때 청와대까지 가서 쉬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만이 누적되자 경비단은 최근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경비단은 열악한 시설과 생활공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워장과 탈의실 공사를 완료했다며 다음 달 중에 일부 휴게 공간을 추가하는 한편 건물도 가을까지 개조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최소 올해 여름은 지금의 공간에서 버텨내야 한다는 뜻이어서 경비단 안팎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단은 용산 이전 후 과로나 경무를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단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에서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러 학교들이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고 있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한 여고생이 받아든 급식판입니다. 새파란 열무줄기와 배춧잎 위로 거무스름한 빛깔의 이물질이 눈에 띕니다. 입을 벌린 채 죽어있는 청개구리입니다. 사체 일부는 잘려나갔고 붉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개구리가 눈 있고 같이 절여져가지고 이렇게 옆에 누워있고 먹는데. 문제의 김치는 오늘 새벽 학교로 배달된 뒤 점심에 학생들에게 배급됐습니다. 이 학교와 같은 재단에 속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4개 학교, 3천여 명의 학생이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마 오늘 석식은 아무도 안 먹지 않을까. 학교는 곧바로 문제의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김치 공급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차후 입찰해서 배제했다면서 관할 교육청과 구청에도 이물질 검출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무하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비슷하니까 아마 씹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아마 김치가 제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서울시 각급 학교에 이물질 검출 사실을 알린 뒤 급식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개구리 김치를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제재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범죄, 바로 가정폭력인데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속으로에서는 20년 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한 모녀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대학생 연주 씨에게 2년 전 아버지의 폭행은 지금도 악몽입니다. 그날은 친척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준비가 늦어지는 아버지에게 따로 가겠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는 투덜거림에 무자비한 폭행이 돌아왔습니다. 배를 걷어차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아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눈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제 목을 조르고 제가 숨을 못 쉬니까 웃으셨어요. 심지어 부엌에서 과도까지 가져왔습니다. 칼 갖고 오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야. 나 오늘 끝까지 내가 가야겠어. 결국 아버지는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딸이 실명할 뻔했던 그날, 정희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20여 년 결혼 생활 내내 수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남편에게 양치질을 안 하고 나가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격분하면서 골프채로 집기를 깨고 식탁 의자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프채로 유리 다 깨고 이 의자로 저를 때렸어요. 다 때려 부셔가지고 시간을.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맞아 진단받은 서류들만 수십 장에 이릅니다. 골프채나 의자뿐 아니라 상패로도 맞았고 깨진 컵에 상처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진단서를 보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어 두피 함몰 등의 변형이 확인되고 있고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집에 칼을 다 숨겨놔요. 근데 제 안쪽에도 항상 숨겨놔요. 언제 칼을 들고 저한테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가해자는 경제지에 재직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지금은 대학 초빙 교수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동안 몇 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부부싸움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딸 연주 씨가 폭행당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년 반 만에야 가해자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모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가정폭력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단 4%뿐입니다.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벌금형 이하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겁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 자체가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가정의 안정인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의 목적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상담을 받게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습니다. 연주 씨의 아버지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이미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절차가 끝났는데 불행한 가정사를 취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2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하루 만에 꺼졌습니다. 산 옆에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는 걸 막아줄 화재 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도 옆 낙석 방지 울타리 뒤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기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현장을 확인한 의용 소방대원. 급히 차를 세우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은 커져만 갑니다. 당시 울진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이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 위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점점 막 붙고 저 꼭대기로 다 올라가고 하니까 막 연기는 차 하고 막 동네 사람이 웰 수 없어가지고. 불은 낙석 방지 울타리 공사 현장에서 시작됐는데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불티가 날리기 쉬운 용접 작업에 반드시 깔아야 하는 방화포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땐 방화포나 불꽃이 날아가는 걸 막는 덮개 등을 설치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기에는 물을 뿌리면요. 한 10분 이내에 다 건져내 버려요. 반드시 방수포를 깔고 방수포 위에서 용접을 하는. 또 당시 공사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가 용접 현장과 떨어져 있어 초기 진화에 이용하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도 나오고 있어 산림당국은 공사 발주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강력한 방역을 이어가고 있죠. 통제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반발하고 있고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수도 베이징도 방역이 엄격해졌는데 화장실에 갈 때도 QR코드를 찍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조희영 특파원이 직접 경험한 방역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베이징 왕징의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는 공용 택배함이 설치됐고 택배 기사들은 단지 밖 길바닥에 택배 상자를 펼쳐놓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 제가 사는 이곳 왕징의 아파트에서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배달원들이나 택배 기사의 아파트 진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물건을 받으려면 아파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은 완전히 차단하는 공세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你感觉怎么样？也不是很方便，但是我们要想要进去送的话，时间会快一点，这样给业主也省了不少时间。 식자재도 코로나 검사 대상입니다. 방역 요원은 집으로 들어가는 장바구니에도 소독약을 뿌립니다. 세계보건당국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지만 중국은 물건을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선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사간 뒤 남아있는 바나나에도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这个东西没有做核酸检查吗？这个应该有，应该有啊，对。
공중 화장실도 QR 체크인을 스캔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추적을 위해 이용 내역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혹시 코로나 발생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면 문이 안 열려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어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온라인 수업,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없게 하고 실내 이용시설을 폐쇄했던 베이징 방역 조치는 이제 일부 지역 대중교통 운행을 시작으로 조금씩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일이 넘는 봉쇄 조치를 겪었던 상하이는 내일부터 정상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농촌에서는 요즘 모내기가 막바지로 접어들어야 하는 시기인데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은 물이 공급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논이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가뭄에 물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하천은 아예 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일대 논은 절반 이상이 모내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이 탈 정도로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도 안 오고 저수지 물도 없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내기를 마쳐야 하는데 가뭄에 물이 없어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울산 지역 전체 논의 30%에 이릅니다. 모내기를 마친 곳도 문제입니다. 물이 있어야 모가 자랄 텐데 이곳도 바짝 말라 있습니다. 생육이 부진하면 수확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 공급이 더 늦어지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강수량을 보면 지난해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120.4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달에는 6.1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살수차를 지원해 모내기를 마친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관정을 개발하거나 양수기를 동원해 먼 곳에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철이 많다 보니까 사유지상에 이제 동의가 가능하다면 이제 관정이라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이상 비 소식이 없어 물 공급만 기다리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4차례 평가전을 위해 오늘부터 소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팬들이 함께한 공개 훈련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뜨거운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사흘 뒤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4차례 평가전을 위해 소집된 축구대표팀. 28명 선수 모두 각자 개성을 뽐내면서 밝은 얼굴로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입소했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골 넣을 자신 있어요? 네.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아직 달라진 위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서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정말 전혀 없고 대표팀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6월 달에 4경기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약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공개 훈련에서도 손흥민을 향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300명의 팬들은 직접 만든 문구와 그림까지 들고 와 손흥민을 연호했고 삼촌이라면서 손흥민의 몸짓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실 봤는데 뇌가 정지가 와가지고 하얘졌어요. 소리를 지르려다가 저도 제 뇌가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얼었습니다. 손흥민도 찾아와준 팬을 향해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예상보다 일찍 입국해 남산과 놀이공원 등을 다니는 한국 구경으로 더 화제를 모았던 브라질 네이마르와의 맞대결에 대해서 한 수 배우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 선수지만 저는 아직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흔히 있는 기회는 아니라서 선수들도 그런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잘 부딪혀 줬으면 좋겠어요.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린 대표팀.
내일부터는 비공개 전술 훈련을 통해 브라질전을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2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오게 된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 노팅엄 포레스트의 슛이 허더스필드의 자책골로 연결됩니다. 와, 카메라 흔들리는 거 보세요. 노팅엄 팬들 열광합니다. 결국 노팅엄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2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합니다. 이 한 경기로 중계권료 수입 등 약 2,700억 원의 돈방석에 앉게 됐다는군요. 노팅엄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도 2번이나 있는 축구 명가인데요.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네요. 오세르와 생테티엔의 프랑스 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한 골씩을 주고받은 양팀 승부차기에 돌입하는데요. 오세르 마지막 키커가 성공하면서 1부 리그로 승격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요? 생테티엔 팬들이 쏟아져 나와 홍염을 던지며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결국 경찰이 최루탄까지 발사하며 진압했다고 하는데 강등에 화나고 분해도 이러면 안 되겠죠. 마지막은 메이저리그입니다. 잘 맞은 타구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 선수 자세히 보니까 손으로 공을 잡아서 글러브에 넣었네요. 이런 다이빙 캐치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온종일 비가 올 듯 말 듯 합니다. 그래도 먹구름이 금세 물러가겠는데요. 이미 오늘 퇴근길 무렵 백령도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밤 사이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는 선선하거나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대구 30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지방선거일인 모레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온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내륙 지방은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대구를 비롯한 동해안 지방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영동 지방은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안동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30도, 광주 29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최고 8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한동안 맑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선거일인 모레 서울의 낮 기온도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